평균 분산 지배 원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포트폴리오 상관계수까지 했고요.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평균 분산 결정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뭔지 그 의미를 알면 되거든요. 일단 여기서 평균이라는 거는요, 평균은 기대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의 수익률. 그럼 분산은 뭐냐? 분산은 뭐죠? 분산이 뭐라고 그랬죠? 위험이죠. 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말 나오면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 위험 지배 원리 뭐 이런 얘기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 원리라고도 그래. 그러니까 수익하고 위험 두 개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익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투자한이 쫙 있으면 수익 높은 걸 선택하라는 얘기죠. 또 투자한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똑같아. 투자한이 한 3개가 있는데 수익이 다 똑같대요. 그러면 우리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위험이 가장 작은 거 선택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한을 결정한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위험이 똑같다면요. 투자한이 위험이 다 똑같으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선택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269페이지. 자, 거기 양가로 1번에 줄 치겠습니다. 위험이 동일한 경우 줄 치세요. 그 투자한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투자한들의 위험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위험이라는 건 퍼센트로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험이 숫자로 표시가 돼요. 숫자로 표시된 게 분산 표준 편차라니까. 자, 위험이 동일할 때는 뭘 선택하라고요? 맨 밑에 보세요. 가장 큰 기대 수익률을 갖는 투자를 선택한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이번에 줄 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줄 쳐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이제 똑같아. 투자한이 한 3개가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그럼 우리 뭘 선택한다? 위험이 가장 작은 걸 선택해라.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보시면 가장 작은 위험을 갖는 투자를 선택한다. 자,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뜻을 좀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최적 투자점 또는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최적 투자점, 최적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시장에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이론들은 전부 다 주식에서 온 이론이거든요. 주식 이론을 우리 부동산에 이렇게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 투자점은 많은 투자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증권시장에 많은 주식들이 지금 거래되고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그 많은 자산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애들만 다 뽑아놓고, 여기서 고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나 혼자만 수월하나?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애들만 하나 뽑아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제일 좋은 애들을 뽑아내려면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기준?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가 되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자, 여기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도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 위험이에요.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분산을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거의 뭐 같은 애들인데 루트를 씌웠느냐 뭐 벗겼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표준 편차를 위험으로 많이 써요. 표준 편차도 퍼센트로 나타나요. 퍼센트로. 뭐 5%, 3% 이렇게. 자, 그럼 봅니다. 여기 요 위에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요 안에 다 있다 그래 볼게요. 주식이라 그래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 이거 1%예요. 여기 1% 뭐가 지금 1%란 뜻이에요? 표준 편차가 1%란 뜻이죠. 맞죠? 네.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1%인데 여기 수익도 1%야. 수익도 1%. 여기 수익 2%.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표준 편차가 1%인데 수익도 1%인 주식이 돼 볼게요. 그럼 이 주식이면 A라 그래 보겠습니다. 이 A는 위험이 1%고 수익이 몇 프로예요? 1%. 자, B라는 게 있다 해볼게요. B. 그럼 B는 그럼 어떤 의미예요? 위험이 얼마고요? 1%, 수익은요? 2%.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요? 그래. 그럼 만약에 수익이 3%짜리가 있어요. C라 그래 볼게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왜요?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선택해야 되니까. 그게 뭐였어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였죠. 그러니까 저런 말들을, 저 낱말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의해서 지금 어떤 게 제일 높다는 겁니까? 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평균 분산 지배원리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 말은 아는데 이게 뭘 물어보면 안 돼요. 저런 용어들을 평균 분산 지배원리, 포트폴리오, 상관계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시험장 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자체를 기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그냥 읽고 자꾸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넌센스예요. 어렵더라도 하려고 해야 돼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 상관계수, 포트폴리오 이런 말들이 입에 익숙해 있어. 그게 아는 거지. 그런 걸 말을 못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런 말은 시험장 갈 때 모르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놓치고 자꾸 다른 책 있는 거 자꾸 그 제목은 모르고 있잖아. 제목은 모르고 자꾸 안에 내용만 자꾸 보려고 그래. 그래 머릿속에 안 남죠. 그게. 안 남는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가 뭐다. 이렇게 딱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A, B, C 중에 뭐 선택해야 된다? C. 그럼 얘는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선택하면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자, 표준 편차가 2%일 때도 이런 여러 주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들이.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거 선택해야 됩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선택해야지. 얘 선택해야지. 그럼 얘 집에 가야지. 얘는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럼 3%도 마찬가지로 쭉 하다 보면 메뉴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4%도 있을 거고 5%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투자는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걸 쭉 연결을 해. 연결했어. 연결했더니 이런 선이 하나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효율적 전선은 제가 지금 어떤 것들을 연결한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조금 전에 동일한 위험에서 그렇지 최고의 수익을 주는 투자들을 연결했죠.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걸 연결했다고요? 동일한 위험에서. 이 말이 어려운 얘기냐? 하나도 안 어려워. 동일한 위험 최고 수익 이게 뭐가 어려운 말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내가 봤으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걸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효율적 전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시험 문제예요, 항상 이런 것들이. 자, 효율적 전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입에 익어야 되는 거야.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이런 말들이 입에 익어야 뜻이 생각이 나지. 이 말 자체가 입에 익숙하지 않은데 뜻이 생각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271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첫째 줄에 이 동그라미 2번의 첫째 줄에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말 보이세요? 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동일한 위험에서 출처되고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했다. 이 포트폴리오라 그래도 되고요. 투자안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투자안, 투자 자산 그래도 괜찮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걸 연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투자안 또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 이래도 될까요? 되죠. 되죠. 결국 이게 뭐예요?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투자를 연결한 선이 효율적 프론티어란 말이에요. 지금 네모란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평균 분산 지배원리였잖아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 조금 전에 줄치고 다 했잖아, 우리가. 아까 269페이지에 위험이 동일할 경우 5분 전에 쳤다.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거, 가장 큰 기대 수익률을 투자한 걸 얘기했고, 270페이지. 기대 수익률이 똑같을 때 가장 작은 위험을 주는 걸 선택한다면서요.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집중을 해서 지금 집중한다. 줄을 칠 때 줄만 치고 끝내면 안 돼. 줄을 치면서 이게 이런 의미고 생각하면서 쳐야지. 그냥 줄만 뚝 치고 그냥 이거 뭐 됩니까? 그럼 잊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지금 계속 저 내용이 연결이 쭉 되고 있는데 저거는 줄만 치고 뜻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1시간에 강의를 할 때 그게 다 연결되는 강의 아닙니까? 근데 앞부분을 그냥 줄만 치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이래버리면 그 다음 강의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전제가 되는 것들을 잘 알아놔야 돼요. 자, 효율적 전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투자안.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투자안.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주는 투자. 제가 이게 어려운 말 같은 말도 안 해. 이거 당연한 누가 다 알고 있는 말이야.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연결한 사람을 뭐라 그런다?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효율적 전선은요,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이에요. 그게 우상향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줄 치세요. 우상향. 거기 효율적 전선에 보시면 우상향 한다는 것은 우상향 글자 보이시죠? 우상향 동그라미 딱 하든지 줄을 치고 별표하세요.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이에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가 뭐예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가 뭐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부는 하고 있습니까? 상관계수 플러스 뜻이 뭐야? 내가 크게 외우란 것도 아닌데 플러스 그냥 같은 방향.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같은 방향. 뭐 그리 길게 외우려고 그래. 이게 다 외우지도 못하면서. 상관계수 플러스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상쇄관계, 비례관계.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이런 거 아닙니까? 투자론 제가 지난 시간 하면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 매일매일. 내가 그랬죠 그때. 분명히 열흘 뒤에 다 잊어버리고 모를 거라고. 열흘 뒤에 잊어버릴 거다 분명히. 일주일밖에 안 돼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난주에 한 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이거를 예사로 넘기면 안 돼. 내가 지금 썩이 날라고 그래. 네? 그리 공부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쫙 강의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뭐 제 할 말 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진도도 안 나가 이러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이러면 다 떨어져. 그 떨어진 강의 무슨 의미 있어? 나도 의미 없어. 나도 내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이 합격을 못하고 그럼 나도 의미 없는 짓이야 이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투자로는 제가 중요하니까 꼭 복습을 해야 된다. 그럼 지난주에 한 것도 지금 모르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냐. 지금 요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쳐져 있어. 내가 그래서 많이 뭐라는 거야 지금. 느낌이 오거든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 딱 힘을 내야 돼.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게 있거든요. 필이. 이 상태로 계속 2, 3일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안 돼. 이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니까. 같이 으쌰으쌰 좀 하자고 그래. 좀 잘하는 사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쭉 가야지. 지금 하는 것도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효율적 전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걸 연결한 선, 그리고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연결한 선. 그 형태가 어떤 형태다? 우상향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위에 여러 투자들이 지나가겠죠. 맞아요? 그 투자들을 연결한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도 있었겠네요. 있었겠지. 근데 이것들은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요 위에 지금 A라는 주식도 있고 B라는 주식, C, D, E 이런 주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주식들. 그러면 저 A, B, C, D, E는 서로 우열을 가릴 수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일단. 우열을 못 가립니다. 왜? 전부 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그런 애들만 다 연결했기 때문에 쟤들끼리는 우열을 못 가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보다는 C가 우수하다. C보다는 E가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열을 못 가립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271페이지 거기 네모 박스 안에 디귿 보세요. 디귿. 자, 디귿에 보시면 첫째 줄에 줄 치겠습니다. 효율적 전선상의 투자들은 줄 딱 치고요. 상호 간의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줄을 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열을 못 가린다는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있잖아요. 투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좋은 애가 어떤 건지를 찾아주는 원리가 저거란 말이에요. 찾아주는 원리가. 동일한 위험일 땐 최고 수익, 동일한 수익일 땐 최소 위험. 이게 가장 좋은 투자를 찾아주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온 애들이 쟤들이란 말이야. 그럼 쟤들끼리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대학을 뽑는데, 아니 회사를 뽑는데 기준이 토익 800점 이상이야. 그러니까 토익 800점 이상인데 다 뽑아놨어, 여기. 근데 여기다 또 토익 800을 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까?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은 우열을 못 가려요. 우열을 못 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우열을 못 가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A보다 C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표현 방법은 다양해. 우열을 못 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최적 투자점 하고 있어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애들 뽑았어, 지금. 제일 좋은 애들 뽑았다고. 그럼 A, B, C, D, E 저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투자자 마음인 거예요. 그건 투자자 마음인 거야. 그럼 여기서 투자자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험을 좋아하느냐, 위험을 싫어하느냐. 이게 위험의 태도예요. 또는 위험을 싫어하면 위험을 많이 싫어하느냐, 위험을 적게 싫어하느냐.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이 투자안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최적 투자점이. 그러면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차별 곡선이라는 그림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 네, 272페이지입니다. 자, 272페이지 보시면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줄 한번 쳐볼까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네네. 그럼 제가 지금도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여기가 기대 수익률. 여기가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이 무차별 곡선은 우리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지금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 대한 거를 좀 전반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무차별 곡선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입을 딱 벌리고 있어, 모양이. 그리고 싫어하는 쪽으로는 이렇게 엉덩이를 딱 내밀어, 냄새 맡으라고.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을 좋아하겠어요? 위험을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 대부분의 투자자가 위험을 싫어해요. 그걸 우리가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 혐오형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위험 혐오형의 무차별 곡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위험 혐오형, 위험 싫어한다 그랬죠? 이게 위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싫어하는 쪽으로 엉덩이를 내밀고 좋아하는 쪽으로 입을 벌린다는 말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 혐오형이에요. 이게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아, 투자자가 위험 혐오형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이렇게 불러요. 뭐 이런 거는 아,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다 위험 싫어한다고 그래볼게요. 다 위험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다른 거야. 많이 싫어하고 적게 싫어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그것도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고 이게 을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갑과 을 중에 누가 더 가파릅니까? 무차별 곡선이. 갑이 더 가파르죠? 네. 무차별 곡선이 가파를수록 위험을 더 싫어해. 이건 기억해야 돼.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위험 혐오형 이거는 몰라도 돼. 이거는 몰라도 된다는 말씀 그렇지만 그게 안 중요하단 말이야. 왜 다 위험 혐오형이기 때문에. 그건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위험을 나타내는 정도가 위험을 더 싫어하느냐 많이 적게 싫어하느냐 이거는 중요하다. 그 모양이. 자, 책에 한번 봐보세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줄치고요.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걸 의미 줄치고. 자,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이때 투자자의 줄치입니다.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이 무슨 뜻이에요? 위험을 더 싫어할수록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 싫어할수록 더욱 뭐라고 돼 있어요? 가파르다. 이건 줄 딱 치고 별표해야 돼.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럼 가파르다는 것은 급경사입니까? 완경사입니까? 급경사. 근데 적으세요. 급경사. 급경사. 네. 자, 그 다음에 이 무차별 곡선은요.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이 기대 수익률이 위험보다도 좋은 거잖아요. 무차별 곡선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게 동심원처럼 움직여야 돼요. 우리 그 동심원 호수에 돌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거 있죠. 무차별 곡선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움직일수록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1번보다는 2번이 만족이 크고 2번보다는 3번이 만족이 크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리로 갈수록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무차별 곡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저기에다 그려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 되냐면 축이 똑같아요. 저기도 기대의 수익률 표준 편차고 여기도 기대의 수익률 표준 편차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이해시키려고 따로 그랬지. 저기 한 곳에 같이 그려도 된다니까 원래는. 그럼 여기다가 값의 무차별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값은 지금 이렇게 생겼죠. 값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럼 값은 자기의 만족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움직여 가다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이 나와요. 요점. 자, 이 점을 접하는 점이라 그래요. 접하는 점. 자, 이 점이 값의 최적 투자점이에요. 값은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면. 자, 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을의 무차별 곡선은 합보다도 완만하죠. 완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그럼 여기 지금 주식들이 지나가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주식들이 다 걸려있어요, 지금. 여기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족을 키워서 옮긴다고, 이렇게. 만족을 키워나간다고 무차별 곡선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점이 나와요, 여기. 여기는 을의 최적 투자점이다. 그래서 최적 투자점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됩니다. 자, 우리 책에 272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 별표예요. 그게 결론이라고요.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돼 있죠. 네모 딱 하든지 줄을 치든지 하셔야 돼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최적 투자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최적 투자, 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야. 이대로 딱 나왔어. 최적 투자점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이다? 접하는 점이다. 만나는 점 그러면 안 돼요. 접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 만나는 점, 교차하는 점 이런 말 하면 안 돼. 자, 그럼 봅니다. 그 밑에 네모 박스에 기억 한번 볼게요. 어떤 투자자의 최적점은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점이 아닐 수 있다.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 투자자마다 최적 투자점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차별 곡선이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효율적 전선은 시장에 몇 개 있을까요? 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효율적 전선은 딱 한 개야. 한 개. 그럼 이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는 무차별 곡선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앞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271. 자, 271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자, 먼저 갑의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고 을의 무차별 곡선 두 개가 있죠. 그럼 갑과 을 중에 누가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갑. 왜? 더 가파르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모양만 딱 보면 이제 누가 더 위험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더 가파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그럼 갑과 을 둘 다 위험 싫어해. 둘 다 위험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위험을 싫어하는지는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자, X라는 점 보세요. X라는 점은 갑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전선하고 접하는 점이죠. X. 그리고 Y는 을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죠. 그러면 갑이 을보다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은 을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갑은 을보다 보수적이다. 그럼 을은요? 을은 갑보다 공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나 공격적 투자자 둘 다 위험을 싫어해. 둘 다 위험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좀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자? 보수적. 위험을 좀 덜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공격적. 이렇게 불러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병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병은 을하고 병하고 갑하고 둘 중에 비교할 때는요. 누가 더 보수적입니까? 병이 더 보수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는 건 상대적인 거야.
갑하고 을 둘 관계에서는 갑이 보수적이었는데 갑하고 병하고의 관계에서는 갑은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 옆에 여백에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백에다가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최적 투자점이 원점에 가깝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원점에서 어때요? 멀겠죠. 됐어요? 자,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와서 최적 투자점을 최적 투자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뜬구름 잡듯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느낌도 많이 올 겁니다. 사실은. 그럼 공부를 할 때 정리 이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최적 투자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럼 최적 투자점이 뭡니까? 최적 투자점이.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어렵겠지만 해야 돼요. 예전에 북아메리카 쪽에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서 조난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절벽에서 팔이 낀 거예요. 팔이 아무리 빼려고 팔이 안 빠져요. 그리고 며칠 구조대가 올 줄 알고 한참 기다렸어요. 안 와요. 굶어 죽게 됐어요, 이 사람. 결단을 내려야 돼요. 팔을 잘라야 되느냐, 이대로 죽어야 되느냐. 이 사람 자기 팔을 잘랐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결단의 시기, 우리가 공부를 하면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올해 합격을 하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팔 자를 정도는 우리 아니지만 강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냥 시간 이거 안 돼요.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끝이 보여. 여러분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라는 걸 아는데 갑니까? 난 그런 거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나의 성격상. 그리 가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도 나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학위라는 거 아시겠어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스스로 자꾸 다져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최적 투자점에 대한 복습을 할 때는 최적 투자점이 뭐냐?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그럼 효율적 전선이 뭐예요? 그럼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줄을 쳐드렸잖아.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이다. 효율적 전선에 있는 투자들끼리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럼 이게 효율적 전선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라 그랬죠. 그럼 무차별 곡선이 뭐예요? 잘 모르겠지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가파르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오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가파르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 투자점인데 이 최적 투자점은 투자자마다 다르더라. 어떻게 다른데?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원점에 가깝고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거 다 알고 시험장 가면 돼. 제가 시간 관계에서 한 번도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고 제가 1분도 안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자꾸 봐야지.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테마를 뽑아내면 80개 안짝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70개, 80개밖에 안 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럼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개씩만 뽀개 나가도 있잖아. 70일이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달이, 70일 같으면 나중에 140일이면 두 번 보는 거고, 210일이면 세 번 보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얘라고! 지난주에도 상관계수 안에 들어가고. 근데 그런 거 갖다 모르면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 되면 알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공부를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꼭 부탁드립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274페이지입니다. 1차 과목만이라도 꼭 그렇게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까지 같이 복습을 해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1, 2차를 같이 해가면 좋지. 1차도 지금 어법하는데 2차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이상적으로 매일매일 그날 복습을 해서 꾸준히 해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1차만이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 분석인데. 자, 부동산 투자 분석이 뭐겠어요? 자,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뭐에 대한 공부를 했냐면, 위험이 뭐지? 위험은 어떤 종류가 있지? 이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포트폴리오 따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특히 요구 수익률. 맞습니까?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가지고 투자안을 결정해야 된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리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나오다 보니까 최적 투자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냐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위험과 수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는 게 최적 투자점이냐 이런 걸 공부한 거고.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건물이 있어. 저기 투자자야. 자, 이 투자자 이 건물에,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거를 하는 게 투자 분석이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투자 시점이라 그러죠. 그 같은 얘기죠, 지금. 투자 분석을 언제 하느냐? 투자 시점에. 투자 시점에.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 봅시다.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돈이 나가야 되죠. 맞아요? 근데 수익은 언제 들어와요? 수익은 미래에 들어오거든요. 투자 분석은 언제 하는데? 현재 하는데. 투자 시점은 언제인데? 현재인데. 수익은 언제 들어와? 미래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시점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하고 미래의 돈의 가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100원 가치하고 3년 뒤 100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일치를 시켜가지고 투자를 분석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걸 공부한다. 자, 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나와요. 자, 양가리 1번 보세요. 제가 했던 말이 책에 이제 나오고 있네요. 부동산 투자 시점은 현재다. 하지만 수익 발생 시점은 언제예요? 미래다. 근데 양가리 2번에 봅니다. 화폐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똑같은 동일 시점으로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시험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지금 내가 1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1억 원. 근데 1억 원을 은행에 넣었다 해볼게요. 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3년 후 가치는 얼마일까? 그럼 이건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죠. 1억 원의 3년 후 가치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할증이라고 불러요. 할증. 어려운 용어가 미래 가치는 1억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그리고 할증이라고 부른다고. 커지니까 할증. 그럼 반대로 3년 후에 1억 원인데 3년 후 내가 1억 받을 게 있어. 3년 뒤에 1억 받을 게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근데 내가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지금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는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3년 후 1억 원이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3년 후 1억 원이 현재 가치. 이처럼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을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래 가치 구하는 걸 뭐라 부르고요? 할증. 현재 가치 구하는 걸 뭐라 부르고요? 할인.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1억 원이 미래 가치로 가면 커질 거 아니에요? 1억보다도 커지겠죠? 그럼 얼마만큼 커질까? 자, 3년 후 1억 원을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작아지지 않겠어요? 작아지겠죠? 얼마만큼 작아질까? 그 비율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할인율, 할증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할증, 미래가치 계산, 할인, 현재가치 계산, 할증, 할인을 할 경우 할증률과 할인율이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놨는데 3년 뒤에 얼마가 될까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렇지. 이자율을 모르니까. 그럼 내가 이자가 얼마입니다. 이게 좀 알 수 있죠? 그죠? 계산해보면 되잖아. 그럼 이자율이 일종의 할증률이단 말이야. 그럼 3년 후 1억이 지금 얼마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모르죠, 저거. 근데 할인율을 가르쳐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증률과 할인율이 있어야 돼. 할증률과 할인. 그럼 할증률과 할인율을 모르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조금 전에 못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할인율과 할증률로 무엇을 쓰느냐?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앞의 시간 가치에서는요, 할인율과 할증률로 뭘 사용한다? 이자율을 사용해요. 그러면 할인율로 이자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자, 투자 가치. 이거 전에 제가 위험 조정 할인율 할 때 설명했다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 할 때 설명했어요. 현재 가치를, 미래 예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는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 그때 내가 학과만 가다 했다니까. 안 할 걸 그랬어. 다 잊어먹잖아, 봐봐. 그 시간 그냥 버린 거야. 사실은. 그냥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 적용하서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건데, 제 딴에 조금이라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큰 의미가 없더라. 다 잊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저는 투자 가치 할 때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라 그랬거든요. 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줄어든다. 이건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 요구 수익률, 예상 순수익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장래, 미래잖아. 근데 투자 가치는 현재거든. 장래 들어올 순수익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야. 3년도에 들어올 1억 원을 지금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이게 다 할인이라고요. 장래에 들어올 수익을 가지고 투자 가치를 구해라. 현재 가치를 구해라. 이게 할인이라고요. 장래에 3억이 들어올 거야. 장래에 3억이. 그럼 지금 얼마야? 이익이잖아, 지금. 3년 후 1억이 들어올 거야. 지금 얼마야? 똑같잖아요. 이 건물에서 앞으로 1억 원의 수익이 들어올 거야. 지금 얼만데? 이익이나. 3년 후에 1억이 들어올 건데 지금 얼만데가 똑같지 않았습니까? 결국 할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할인율이 필요하다고요. 할인율. 그런데 투자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써요. 그런데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할인율로 뭘 쓴다고요? 이자율 써요. 이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할인율은 종류가 많아.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다. 그렇게 적어줬어. 그 할인율은 현재 가치 구할 때 사용하는 수익률이다. 적어줬다니까, 저기 저기다가. 적혀 있죠?
뭐 다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화폐의 시간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로 뭘 쓴다? 이자율 씁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둘째 줄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할 때 보이세요? 이자율로 할인하거나 할증한단 말이야. 이자율로. 화폐의 시간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로 뭘 쓴다? 이자율. 근데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단리는 그냥 원금에다가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은행 1억을 넣어놨거든? 3년 동안 넣어놓을 거예요. 그럼 1억에 대한 이자가 10%야. 그럼 1년 뒤에 이자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억에 대한 10%는 1,000만 원이죠. 그럼 2년 뒤에는요? 또 1,000만 원. 3년 뒤에도 1,000만 원. 원금 1억에 대한 이자만 받아가는 게 단리야. 근데 복리는 뭐냐면 1억 넣어놨어. 그럼 1년 뒤에 이자 1,000만 원이 붙으면 1억 1,000 될 거 아니에요. 원금과 같이. 그럼 둘째는 1억 1,000에 대한 이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1억 2,100이 되거든. 그 다음에 3년째는 1억 2,100에 대한 10% 분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1억 3,310만 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됐어. 몰라도 돼.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복리라는 것만 기억하라고. 복리. 자, 5번 별표야. 5번. 자, 출제 볼게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이자율이 오른대요. 그럼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현재 가치는요? 작아진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를 했다.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그래, 지금 딱 나오잖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는. 전에도 적어 드렸을 거야, 아마 이거.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여기도 보세요. 투자 가치.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커지니까 현재 가치는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주식 가치 떨어져요.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부동산 가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V 뉴스에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인하됐다를 굉장히 강한 이슈로 다루는 이유가 이 이자율은 그냥 여러분 은행에 돈 대출받고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시장에서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서민이니까 은행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네. 이런 관점에서 보지만 큰 투자론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자율은 할인율로 작용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인율이 클수록 자산의 현재 가치는 작아집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